안녕하세요. 2022년 제1회 4월 검정고시 고졸 사회 기출문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되고 그 후유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서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 먼저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강조하는 행복한 삶의 실현 조건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일수록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어 국민 각자가 국민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요. 하지만 독재국가나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출되지 않다고 얘기했네요. 이 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출되는 대표적인 것이가 뭡니까? 참여 중심의 정치 문화 있겠죠. 그래서 정치를 잘못하는 정치가들한테 정치권한테 쓴 소리를 한다던가 이런 것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1번하고 연이어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참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참자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게 선거권이잖아요. 바로 뭐예요?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죠.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이래서 국민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대표적인 걸로 선거권 들어가고요.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국민심사권,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 모두를 다 지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가 권력을요. 다른 국가기관이 나누어서 행사하는 거고요. 서로 간에 뭐예요? 권력 남용을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 권력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 권력을 뭐예요? 나눈다. 분자가 나눌 분자잖아요. 나누어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권력 분립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 분립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중앙 권력을 분립하는 거죠.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사법부로 각기 나누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어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심적이고 비폭력적이에요. 공공성을 위한 거라서 잘못된 법이나 법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복종 안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건 좀 자주 나오던 문제였는데요. 시민 불복종의 의무라고 해서 이거는 원래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논문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노예제를 지원하는 정부에 대항해서 납세 거부를 지지한 건데요. 이 대표적인 시민 불복종의 인물로는요. 1920년대에 인도의 간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시민, 비폭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평화로운 시민 불복종에 강범한 전략을 내세워서요. 영국의 제국주의 정부에 저항하는 인도 국민의회에 의해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로자의 권리라고 했네요.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요. 근로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를 일부러 저해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근로자들 단체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이 단체 행동권은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의 하나예요. 합법적인 거죠. 그래서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자에 대항해서 단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시장 실패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면 시장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일까요? 그쵸? 한 회사가 독과점,
아니면 일부 아주 극히 일부 회사가 독과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가격이 매우 많이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뭐 한때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뭐 라면값을 서로 작당을 하고 거기에 올리기로 했다. 뭐 우유값, 뭐 계란값 이러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실패한 경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디귿, 독과점 문제가 일단 들어가고요. 이제 독과점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요. 독점과 과점을 말하는 건데 독점은 한 회사가 50% 이상 차지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시장 점유율이에요. 과점은요. 소수가 즉 한 이제 셋 이하 정도 되는 소수가요. 시장 점유율의 75%를 차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완전 경쟁 상태보다 가격이 높아진다고 아까 잠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누구나 쓰는 공공재가 부족하면 아무래도 이것도 실패한 사회겠죠. 그래서 디귿, 리을이 들어가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관리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이 필요로 할 때요. 금융자산은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죠. 이거 뉴스에서 자주 나올 겁니다. 바로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산을요.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자본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을 여기에 보기에서 고르는 거네요. 자, 예전에 사실상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요, 문제가 생겼어요. 노사 대립이 심화된다던가 심각한 불황 등이 일어나면서 모순에 당면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제일 큰 영향을 미쳤던 거가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뉴딜 정책이라든지 영국에서는 이제 복지국가 정책이 아무래도 이 자본주의를 좀 약간 수정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적 정책에 해당하는 그 예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정 자본주의는요. 자본주의 경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자본주의 경제에서 모순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수정하고 완화시켜서 자본주의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목표로 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예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겁니다. 미국의 뉴딜 정책, 영국 정부에서 복지 국가 정책 이런 것을 말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대공황을 계기로 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전 경쟁을 하다 보니까 능력 있는 이제 거기 뭐죠? 거기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너무 거기 뭐죠?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빈익분 부익부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조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퀴즈에 대한 정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움이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사, 그 다음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등 비금전적인 서비스를 하는 사회복지제도라고 했네요. 힌트가 다 나왔네요. 서비스. 답은 3번입니다. 사회 서비스라는 것은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민간 기업들은 아무래도 수익성이 낮으니까 참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복지 서비스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위에서 나왔던 간병이라든지 가사, 간호, 보육, 그 다음에 노인 수발 서비스, 외국인 주부라든지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라든지 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 서비스, 문화 환경 관련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정의의 실질적 기준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타고난 신체적 조건에 따라 능력과 업적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렇죠. 신체적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뛰어난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잘 살아요. 하지만 그게 상대적으로 약간 모자라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은 도와줘야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분배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거가 바로 뭘까요?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얘기했고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체장애자라든지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요, 법률을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국가는 누구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아예 헌법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의 사례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불교와 전통 토착신앙이 결합되고요. 아프리카와 서양의 악기가 뭐예요? 결합된 거라고 했습니다. 결합이라는 말은 비슷한 거가 뭐예요? 융합이죠. 근데 이것은 각기 다른 문화를 얘기하니까 문화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 접변에는 문화가 서로 접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화 소멸도 있을 수 있고요. 문화 융합도 있을 수 있는데요. 문화 융합이라는 것은 토착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A라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전파가 돼서 B라는 기존의 문화 요소하고 만나가지고요. 새로운 문화인 C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토착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문화네요. 식인풍속, 사람을 잡아먹는다던가 명예살인, 이슬람 문화에서 많이 나오죠. 이러한 문화까지도 어떻게 해요?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 이전까지는 문제 나왔을 때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문화 상대주의는요, 다른 문화를 그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한다는 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는 그 문화가 속한 사회 구성원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이제 도덕적 판단이나 가치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뭐예요? 이거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그 도덕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요. 근데 이것까지도 인정한다라는 거니까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슬람 사회에서는 명예살인을 하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여성의 성기를 할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많이 죽기도 하고요. 감염돼서 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티 간습이라는 게 있는데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를 산채로 화장을 해버려요. 살아있는 사람을요. 이러한 것이 특수한 문화라는 이유로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것은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그것까지도 인정하는 것을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는 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아니에요.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하고요.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국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힌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정부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거기 정부가 나서지 못하면 국제사회나 정부가 나서지 못하면 우리가 하겠다는 모토 아래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제 비정부 기구가 나오기도 하지만 지구환경 수호자인
그린피스도 또 이러한 거랑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고요. 비정부기구인 NGO도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자발적인 단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나타난 자연관이라고 했네요. 인간이 만든 시설물 때문에 아무래도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가 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조성한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생, 같이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갖춘 도시 설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까지는 그 전에는 인간 중심주의 관점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중심에 놓고 자연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연을 인간이 마음대로 이용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자연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연과 관련된 거는 생태 중심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인간이 자연으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인간만의 이익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중시하는 권리를 바로 생태 중심주의, 즉 자연 속에서의 인간이 같이 포함해서 하는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도시화가 가져온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도시화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뭐예요?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서 도시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뭐예요?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어업에 충실하던 사람들이 또 뭐예요? 더 나은 뭐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많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1차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도시화가 되면 뭐예요? 이러한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증가가 아니라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는 도시화에 가져온 변화 맞고요.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생활 모습이 나타날 때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이제 온라인 거래겠죠. 그리고 뭐예요? 원격 근무, 이제 재택근무, 우리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SNS의 보편화로 거기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거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이 뭐겠어요? 아무래도 뭐예요? 집에서 컴퓨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을 발전 단계로 보면 이제 농경시대, 옛날에 농경시대, 산업시대, 정보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농경사회에서 거기 뭐죠? 원시시대에서 농경사회로 변한 것을 농경화라고 하죠. 그리고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넘어가는 것은 산업화잖아요. 산업시대에서 정보시대로 넘어가는 것은 그렇죠. 정보화가 된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겨울이 길고 몹시 춥다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순록이 있다고 그랬고 추우니까 털가적으로 의복을 만들고 추우니까 개방적이 아닌 폐쇄적인 가옥 구조를 해요. 그러면 추운 쪽은 여기 지도에서 아무래도 북극하고 남극 쪽이겠죠? 근데 남극에는 여기 해당하는 게 없으니까 북극 쪽인 C가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러시아 지역인데요. 특히나 이쪽은 툰드라 지역이 되겠네요. 그래서 러시아 전면적의 5%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수목은 일반적으로 적고요. 순록의 사양만이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검색어로 적절한 것은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에너지인 석유나 석탄이 있는 게 아니라요.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지열, 연료전지 등 뭐예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거가 좀 많이 있네요. 이런 것은 뭐라고 합니까? 신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는요. 신의 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한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죠? 기존의 화석연료인 석유나 석탄을 변환시켜서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햇빛, 물,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해서 재생에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만든 것을 말하는데요. 재생의 에너지에는 여기 나왔던 태양광, 풍력, 뭐 태양열, 바이오, 수력 등이 있고요. 신에너지로는 연료전지라든지 수소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아무래도 미래로 나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계속 나올 문제, 뭐, 잘 나오는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재해는, 너무 쉽죠? 땅이 흔들린다고 했잖아요. 땅이 흔들리는 건 뭡니까? 답은 2번입니다. 즉, 지진은요, 거기 뭐예요? 땅속에 거대한 안반, 여기는 이제 판과 판이라고 얘기했죠. 거대한 안반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그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종교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랬고요. 힌트 있네요. 소를 신성시 여겨서 소고기 식용을 금기시 여기고요. 겐지스 강이요? 이거 인도에 있는 강이잖아요. 그러면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 바로 뭐겠습니까? 그렇죠. 힌두교가 되겠죠. 제가 이제 예전에 한국에 일을 잠깐 하러 온 인도 국적의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채식주의자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이 소고기 식용을 금기시한 게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힌두교는요, 인도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산스크리트 명칭이 신두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힌두교는 뭐 신전이라든지 신상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요. 인격신이 신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들이 너무 많아요. 다신교예요. 그리고 공의를 반대해서 육식이 금지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원이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자원이 치우친 거예요. 치우쳤다는 것은 뭐예요? 의견이 치우친 거는 편견. 근데 자원이 치우쳤으니까 뭐예요? 편재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니은에 보니까 자민족이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 민족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자원 민족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면요. 자원의 편재성은 자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 민족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천연 자원은 소유한 국가가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원하고 민족주의를 합한 말이 되는 거죠. 특히나 자원 중에서 지하자원 같은 천연 자원을 소유한 국가가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이념이 민족주의를 결합해서 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요. 2010년에 영유권 분쟁을 중국하고 일본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좀 열이 받았나 보죠. 그래서 히토르 자원을요.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건이 대표적인 자원 민족주의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었죠. 중동 지방에서 석유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휘둘리다 보니까 석유 파동이 몇 번이나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국가들은요, 이러한 지하 자원이라든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귀중한 자원을요, 자국의 자원을 국유화를 시켜요. 그리고 외국 기업에는 이제 세금을 높게 부과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는 이렇게 자원민족주의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특정 지역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리고는
그 지역의 공통적인 고유한 전통이나 특성을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랬고요. 지리적 표시제, 지역 대신에 장소라는 말이 나왔네요. 장소 마케팅, 그리고 지역 브랜드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힌트 여기 보시죠. 지역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역화는 무엇이냐?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다는 전제하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에는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23번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나왔고 주변 이슬람 국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 그 분쟁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답은 4번입니다. 팔레스타인 분쟁은 굉장히 유명하죠. 유대인들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성경에서 이제 그 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우리 땅이야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게 되죠. 근데 이제 1948년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이스라엘 국가를 이제 수립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부터 아랍 이슬람권 국가들이 십자가 원정에 있을 때 기독교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점령당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자기가 살던 땅을 거기 뭐죠? 빼앗기게 됐는데 당연히 저항을 심하게 했겠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스라엘인들하고 이러한 이제 거기 뭐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 간에요, 4차례에 걸친 중동 전쟁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인구 문제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보니까요, 노인 나왔네요. 뭐예요? 노인 복지가 필요하고요. 노인 연금 제도가 필요하고요. 정년을 연장시키세요. 뭐 하려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지는 거가, 점차 사회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고령화 문제 때문에 그러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 양육 지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산 편성을 위한 고용 문화를 활성화하겠대요. 출산하고 관련된 거는 뭐일까요? 그쵸?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니까 답은 4번입니다. 고령화라는 것은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고령화 비율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령화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 비율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것은요, 아이를 적게 낳아서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사회 현상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이 과거에 비해서 경제 활동이 증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변화가 됐잖아요. 가족의 형태가 변화가 되기도 하고, 결혼도 또 늦게 하잖아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이제 감소하게 됐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뭐 집값이라든지 경제가 침체되고 이런 것이 이제 더 덧붙여져서요, 저출산은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가에서 왜 젊은 사람들이 저출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약의 체결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하고 파리 기후변화, 요거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죠. 뭐일까요? 네, 기후, 환경, 국제 환경 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요,
공식 명칭이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예요. 즉 뭐예요? 오존층 파괴 물질에 의해서요.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 아무래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생존에 큰 피해를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암이 엄청 증가가 되고요. 백내장도 이제 증가가 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서 뭐예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들을 좀 사용을 금지하자. 대표적인 이제 프레온 가스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발효가 되었어요. 1987년에 채택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46개국만 이제 천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여 개국이 이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뭐죠? 무스라든지 뭐 거기 뭐죠? 스프레이, 헤어 스프레이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방송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가 오존층 파괴의 원인도 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덜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8월 기후변화 협약은 뭐냐면요. 지구온난화를 막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 평균 기온이요.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1도가 별로 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1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구의 재해가 엄청나게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국제 환경 문제 해결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번부터 25번까지 풀이해 드렸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해 가지고 최대한 설명을 잘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래도 약간 부족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다음번에 더욱더 노력해서 더 나은 거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8월에 있을 시험 더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험 잘 보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